불안감에 완전히 마비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자신의 마음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진 적 말입니다. 끊임없는 걱정의 굴레에 갇혀 사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새벽 3시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하는 사람 말입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그대로 굳어버리는 사람.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정신적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죽음을 마주했던 과거의 무사들이 발전시킨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요새로 만들어줄 오래된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억지스러운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확언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절대적인 정신적 맑음을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수세기에 걸쳐 검증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무라이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시카타가 나이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견뎌내는 가만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을 수련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현대의 문화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바로 내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정확히 보여드리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안, 미루는 습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단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마음이 무너져 내린 날. 오늘 저는 헌터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헌터는 35살이었고 그의 마음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기술, 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관리자, 억대 연봉, 도심에 세련된 아파트, 환하게 웃는 프로필 사진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완벽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그는 새벽 5시 30분이면 이미 심장이 요동치는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머릿속은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스마트폰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47개의 읽지 않은 이메일, 각각의 메일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작은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시가 실패하면 어쩌지? 상사가 캠페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해고당하면 어쩌지? 월세를 못 내게 되면 어쩌지? 만약에. 아침 식사는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은 있었지만 위장이 항상 꽉 조여 있어서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근길에는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단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빨라져야 하고, 더 효율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회의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업무용 메신저는 쉴 새 없이 알림을 쏟아냈습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코르티솔 주사를 혈관에 직접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기진맥진한 채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넘기며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완벽한 삶을 보았습니다. 링크드인을 넘기며 다른 전문가들이 승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교는 독과 같았지만 그는 그 독을 마시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에 잠을 청해 보았지만 어둠 속에 누워 끝없는 생각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낮에 나눴던 대화들을 끊임없이 되감기하고 다음 날의 문제들을 미리 걱정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최악의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진짜 같았습니다. 새벽 2시, 그는 멜라토닌을 먹고 호흡 명상을 따라 해보고 백색 소음을 들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2시간 반 뒤 알람이 다시 울렸고 굴레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너 좀 쉬어야 해.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상담을 받는 온라인 치료사는 휴가를 다녀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직장 동료는 요가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헌터는 쉴 수 없었습니다. 쉰다는 것은 곧 통제력을 잃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더욱 철저히 통제하려 노력했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더 많이 만들고 생산성 앱을 더 많이 설치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탕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삶은 우리의 통제 계획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주 불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장 모든 것을 바꾼 회의. 헌터의 마음이 마침내 한계를 선언한 것은 어느 목요일 투자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는 3주 동안 그 발표를 준비했고 하루에 4시간만 자며 각 슬라이드를 50번씩 수정하고 거울 앞에서 홀로 연습했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헌터가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슬라이드에 도달했을 때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헌터, 괜찮아요. 그는 그곳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35살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헌터는 6명의 투자자와 자신의 상사, 그리고 모든 팀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황 발작을 겪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회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그는 울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 자신이 그토록 고집했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처참하게 실패해버렸다는 사실에 항복하며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분 뒤 대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헌터, 문 열어봐요. 이야기 좀 합시다. 그들은 텅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처드라는 이름의 50대 대표는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어요? 무너지기 직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태 말입니다. 헌터는 거짓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요. 어쩌면 더 됐을지도 모릅니다. 리처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정확히 당신과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심장마비가 온 줄 알고 결국 병원에 실려갔었지. 그때 내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내 몸은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나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갔어요? 조금 특별한 치료사였지. 그는 불안과 통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내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무언가를 가르쳐줬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연락처를 줄까요? 헌터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네, 원합니다. 제3장, 일본인 치료사. 3일 뒤 헌터는 그 치료사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꼿꼿한 자세, 신중하고 차분한 몸가짐. 그는 치료사라기보다는 무술의 대가처럼 보였습니다. 헌터 씨, 무엇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말해보세요. 헌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끊임없는 불안, 잠 못 이루는 밤들, 공황 발작, 그리고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끔찍한 기분까지 전부 말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헌터는 호흡법이나 약물 치료에 대한 조언을 들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타카하시 박사는 수첩을 꺼내지도 않았고 메모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보내나요? 헌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일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생각은 통제하지 못하죠. 당신은 승진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결정을 통제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니요. 당신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회사는 그저 더 호감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당신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경제 상황, 시장 흐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걱정합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왜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애쓰며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헌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가 해온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는 정신적 에너지의 90%를 자신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데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헌터 씨, 봉건 시대,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매일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칼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죽었습니다. 1초라도 한눈을 팔면 죽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드릴 3가지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 문화가 당신에게 가르친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것 중 최고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4장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타카하시 박사가 말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무라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키 코지로라는 일본 최고의 검객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받았습니다. 결투는 외딴 섬에서 아침 8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코지로는 정시에 도착해 철저히 준비하고 집중하며 죽일 준비 혹은 죽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10시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코지로는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서성거렸고 그의 마음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마침내 몇 시간이나 늦게 무사시가 한가롭게 노를 저으며 작은 배를 타고 나타났을 때 코지로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에게는 명예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코지로가 분노로 몸을 떨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마음이 흐려져 있을 때 무사시는 완전히 차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잔잔한 산속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이 정신 상태를 부동심이라고 부릅니다. 결투는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무사시가 이겼습니다. 그가 더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코지로가 감정에 압도당한 반면 무사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헌터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칼싸움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공황 발작을 겪고 있다고요. 당신은 매일 당신 자신의 마음과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당신은 그 불안이 당신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비되어 버리죠.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마치 사자에게 공격받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밀려올 때 그걸 통제할 수가 없는 걸요. 정확합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부동심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불안을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타카하시 박사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 밖에 있는 대나무가 보이나요? 강한 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휘어지지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바람과 함께 움직이면서도 자신의 뿌리만큼은 단단히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동심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불어올 것입니다. 항상 불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헌터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불안해하지 마라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느끼세요. 하지만 압도당하지는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습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제5장 고요한 마음을 위한 연습.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카하시 박사가 말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 아마 당장 오늘이라도 느낄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세요. 멈추세요. 10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십시오. 과학자가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하듯이 그 불안을 관찰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 어디에서 이 느낌이 나지? 가슴인지, 위장인지, 목인지, 그저 위치를 확인하세요.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오로지 그 후에만 어떻게 행동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십시오. 헌터는 속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겉보기보다 훨씬 어려울 겁니다. 당신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멈추기 위해 다급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다급한 행동이 당신을 계속 갇혀있게 만듭니다. 그 10초의 시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속에 당신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날 오후, 헌터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대표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 좀 합시다. 내 사무실로 와요. 당장. 그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은 벌써 수천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난 해고될 거야. 그들이 날 해고할 거야. 난 끝났어. 하지만 그때 그는 박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10초 동안 멈췄습니다. 두려움이 가슴에 맴돌고 압박감과 긴장이 느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감각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의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자. 혼자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해봤자 그가 하려는 말이 바뀌지는 않는다. 헌터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는 헌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젝트 업무를 재분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해고 통보가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헌터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겪던 고통의 90%는 두려움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반응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두려움과 현실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 안에 바로 부동심이 존재했습니다. 제6장 시카타가 나이 바꿀 수 없는 것들. 2주 뒤 헌터는 다시 박사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10초 멈추기 연습을 종교의식처럼 실천했습니다.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불안감이 여전히 그를 덮쳤지만 그는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타카하시 박사가 물었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것들에 대해 불안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해 무엇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만 묻죠. 당신은 내일 일어날 일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는 아니죠. 그럼 상사가 내리는 결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경제, 시장,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병에 걸릴지, 사고가 날지, 부모님이 얼마나 오래 사실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헌터는 이 질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는데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행동입니다.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걱정은 앞당겨서 하는 고통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위해 미리 고통받는 것입니다. 타카하시 박사는 종이를 한 장 꺼내어 2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원을, 그 주변에는 커다란 원을 그렸습니다. 이 작은 원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노력, 그리고 이 바깥의 큰 원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그 외의 모든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 중 90%를 큰 원에 쏟고 단 10%만을 작은 원에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발버둥치며 지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어에는 이를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카타가 나이.
글자 그대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수용입니다. 헌터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낭비되던 에너지를 해방시켜 당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7장 원자폭탄과 철학. 타카하시 박사가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현대사에서 시카타가 나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위대한 예시를 말씀드리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8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증발해버렸습니다. 3일 뒤 나가사키에서 또 다른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번쩍이는 빛과 함께 당신의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렸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집, 모든 거리, 당신이 알던 모든 사람이 방사능 먼지로 변해버렸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분노와 탄식, 그리고 대답 없는 질문들에 에너지를 쏟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인가? 이것이 과연 공평한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아니면 생존자들이 했던 방식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카타가 나이, 일어난 일이다. 되돌릴 수 없다. 탄식한다고 무너진 집이 다시 지어지지 않는다. 분노한다고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도시를 지었습니다. 13년 만에 히로시마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1964년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한탄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헌터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통제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군요. 당신에게 통제권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부분만큼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반응, 당신의 품성은 온전히 당신이 통제할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타카하시 박사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헌터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건 일본 철학이 아닌데요. 평온을 비는 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바로 시카타가 나이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문이 수많은 문화권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결국 깨닫게 되는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현실과 싸우려 할 때 발생합니다. 제8장 가만, 품위를 잃지 않고 견뎌내는 것. 한 달 뒤 헌터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부동심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시험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암, 3기.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헌터는 직장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동안 해온 모든 정신수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이 너무 생생했고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카하시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거워요. 지금 당장 이리로 오세요. 1시간 뒤 헌터는 같은 진료실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몸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이시랍니다. 전화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두렵고 억울한 일입니다. 타카하시 박사는 상황을 가볍게 축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빈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가만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게 뭡니까? 세 번째 철학이자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 가만은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헌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대신 도움을 청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게 바로 가만입니다. 타카하시 박사는 정원으로 나가 작은 분재나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나무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아주 가혹한 환경에 노출시킵니다. 물은 조금만 주고 햇빛은 쨍쨍한 곳에 두며 가지를 거칠게 쳐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나무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를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며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줍니다. 당신이 고통에 무너지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한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가만은 고통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울게 될까요? 네. 두려울까요? 네. 끔찍한 밤을 보내게 될까요? 네. 하지만 다음 날 당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입니다. 그 후 몇 달은 헌터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치료 과정은 잔인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빼앗아버린 항암 치료, 피부를 태워버리는 방사선 치료, 힘든 날들이 있었고 더 최악인 날들도 있었습니다. 헌터는 매주 병원을 찾았고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3가지 철학을 연습했습니다. 불안이 그를 삼키려 할 때면 부동심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관찰하고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버지냐고 소리치고 싶을 때는 시카타가 나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암을 통제할 수 없었고 단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마음과 태도만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짊어진 짐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면 가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차 안에서 홀로 숨죽여 울기도 했지만 그는 늘 다시 돌아왔고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엔 너무 쇠약해져 있던 아버지가 헌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변했구나. 이런 모습 말이야. 넌 항상 긴장해 있었고 늘 서둘렀지. 언제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하지만 지금 너는 정말 여기에 함께 있구나. 온전히 내 곁에. 그게 내가 평생 원했던 거란다. 헌터는 눈물을 흘리기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위기가 그가 평생토록 원했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것, 즉 진짜 함께하는 시간, 진실한 유대감을 그에게 선물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뒤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정밀 검사 결과 종양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가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의사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헌터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카타가 나이, 삶이란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그 순간에 충실히 존재하는 것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9장 조용한 변화. 첫 상담 후 6개월이 지났고 헌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도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종일관 긴장해 있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잔뜩 움츠려 있던 어깨도 펴졌습니다. 숨쉬는 방식도 움직이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면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금씩 불안을 느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이 찾아와도 그는 불안해하는 자신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긴급한 이메일, 상사의 비판, 프로젝트의 문제 등 예전 같으면 그를 완전히 압도했을 일들을 이제는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먼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카타가 나이, 어쩔 수 없지. 업무가 쉬워졌을까요? 아니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어려움과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부드럽게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전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에너지의 70%를 쓸데없는 걱정에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에너지를 실질적인 행동에 쏟았습니다. 타카하시 박사와의 마지막 상담에서 헌터가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치료사는 미소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황 발작을 겪은 게 언제입니까? 헌터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4개월 전이네요. 그럼 불안 때문에 밤잠을 설친 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지난주요. 하지만 결국엔 잠들었고 다음 날엔 괜찮았습니다. 당신은 완치된 것이 아닙니다. 완치라는 말은 우리가 지어낸 거짓말일 뿐이죠. 당신은 변화한 것입니다. 당신은 예전과 똑같은 감정들을 느끼지만 그 감정들과 맺는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타카하시 박사는 3개의 대나무 조각을 꺼내 그 위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부동심, 당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라. 시카타가 나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행동하라. 가만, 품위를 잃지 않고 견뎌내라.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라. 상황이 힘들어질 때 이것들을 지니고 다니세요. 그리고 분명 힘든 순간은 다시 올 겁니다. 이것을 읽어보세요. 이제 당신에게는 하나의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이라는 바다 위를 표류하는 조난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웹이 있습니다. 제10장 마지막 시험. 2년 뒤 헌터는 다시 한번 발표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투자자들, 같은 압박감이 흐르는 자리. 하지만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기 전 그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주 익숙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당황하는 대신 그는 단순히 부동심을 관찰했습니다. 불안하구나. 넌 항상 여기에 있지. 당연한 일이야. 이건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내 몸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넌 내가 아니야. 생각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머릿속이 하얘지면 어쩌지. 그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는 즉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카타가, 나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나의 철저한 준비와 발표하는 내 모습뿐이야. 준비는 이미 다 끝났어. 이제 제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30분 동안 명확하고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정하고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본 프레젠테이션 중 최고였습니다. 우리 투자를 받게 될 겁니다. 나중에 차 안에서 헌터는 미친 듯이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는 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그동안의 여정에 대한 가만의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존중,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거라는 사실에 대한 겸허한 수용. 그러나 그 2가지 상황 모두를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도구를 자신이 쥐고 있다는 든든함을 말입니다. 감정 조절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뇌신경 과학자는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판단 없이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이 전두엽 피지를 강화하고 편도체의 반응성을 낮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 감정에 납치당하지 않도록 뇌를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수세기 전 사무라이들이 명상과 수련을 통해 이미 발견했던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 임상심리학 연구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철저한 수용은 정신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능력을 기른 환자들은 불안과 우울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상황이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방식, 즉 상황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들의 회복력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인내하는 능력은 장기적인 심리적 안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자아와 삶의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단단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헌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 차가 되던 해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이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압박감에 짓눌려 스트레스를 받고 무너지기 직전에 처했을 때 그는 긴장 풀어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같은 진부한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리고 팀원이 직접 2개의 원을 그려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항상, 예외 없이 항상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원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정작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원에는 아무런 에너지도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완벽하게 집중했습니다. 대표가 그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팀원들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던데요.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현실과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헌터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산성 멘토도 시간관리 멘토도 아닌 바로 마음관리의 멘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암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그의 아버지가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들과 점심을 먹던 중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도 알지? 내가 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왜요? 네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가 아니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깨닫는 것을 네가 찾아냈기 때문이지. 진정한 평화는 바깥 세상을 통제하려 드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내면 세계를 통제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 말이다. 헌터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것들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 두려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기어코 통제하려다 맞이하는 완전한 번아웃까지.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찾아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부동심, 그것은 새롭게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하는 능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저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카타가 나이, 그것은 결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의 무모한 싸움을 멈출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되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품위를 지키며 묵묵히 견뎌내는 것. 여러분이 남들보다 유별나게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런 길을 걷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헌터는 2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3년이나 5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흘러갈 테니까요. 5년 뒤 여러분은 지금과 똑같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사무라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성이 될 때까지 수년에 걸쳐 매일같이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다음번에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 딱 10초만 멈춰보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어떻게든 통제하려 애쓰지 마세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 10초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지켜보는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발견이야말로 모든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헌터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자신이 겪고 있는 마음속 전쟁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하셨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철학, 부동심, 시카타가 나이, 가만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길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오래된 철학들, 3일 만에 증발해버릴 얕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진짜 지식을 나눕니다.
이러한 일본 철학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분명 가치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저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힘들 때조차도, 아니, 가장 힘들 때야말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명예롭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